서울의 중심부에 솟아오른 미리네 그룹의 본사 타워는 그 위용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하는 거대한 성체와 같았는데 그 중에서도 전략기획실이 위치한 55층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릴 만큼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다. 수많은 엘리트들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이곳에서 한재인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히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었고 그녀의 등은 굽어 있었으며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의 눈빛은 언제나 불안하게 흔들리는 듯 보였다. 낡은 카디건과 유행 지난 스커트 차림의 그녀는 화려한 명품 정장을 입은 정규직 직원들 사이에서 철저히 이질적인 존재였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복사기나 정수기 관리 직원 정도로 취급하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는 사실은 이 어수룩해 보이는 계약직 여직원이 전 세계 뒷골목을 지배하는 용병 기업 아르테미스의 수장이라는 것이었으며 그녀가 이곳에 잠입한 목적은 단순한 생계유지가 아니었다. 오전 회의 준비로 분주한 사무실 안에서 제인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뭉치를 힘겹게 나르고 있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위태로워 보였고 이내 누군가의 발에 걸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지나가던 직원들은 혀를 차며 눈살을 찌푸릴 뿐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귀찮다는 듯 발길질로 서류를 밀어내기까지 했다. 제인은 황급히 바닥을 기며 서류를 주워 담으면서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중얼거렸지만 바닥을 향해 숙인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냉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넘어지는 순간조차 계산된 각도로 움직여 바닥에 떨어진 보안 카드를 소매 안으로 감추었고 이 모든 소동은 다가올 더 큰 혼란을 위한 작은 연막 작전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싸늘한 냉기와 함께 미리네 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이자 전략기획실 본부장인 강도준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그의 등장만으로도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강도준은 타고난 오만함과 잔인한 성격으로 직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특히 자신의 기분을 거스르는 사람에게는 가차없는 폭언과 모욕을 퍼붓기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제인을 발견하고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며 멈춰섰고 그의 잘 닦인 구두코가 제인의 손끝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강도준은 제인이 주워 모은 서류 뭉치를 발로 툭 차며 흩트려 놓았고 그 모습에 주변의 직원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강도준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강도준은 특유의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인에게 다가와 허리를 굽히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철저히 짓밟으려는 악의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제인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지적하며 우리 회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쓰레기가 아직도 내 눈앞에 얼쩡거린다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제인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겁에 질린 표정을 연기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강도준의 동맥을 끊고 관절을 꺾어 제압하는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본능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치밀어 오르는 살기를 억누르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고 그런 그녀의 비굴한 모습은 강도준의 가학적인 쾌감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강도준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제인에게 당장 커피를 다시 타오라며 고함을 질렀고 뜨거운 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일부러 제인의 발치에 쏟아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뜨거운 액체가 발등을 적셨지만 제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묵묵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녀가 오랫동안 훈련받은 인내심의 결과이자 고통에 무감각해진 전사의 습관이었다. 그녀가 바닥을 닦으며 강도준의 책상 근처로 다가갔을 때 그녀의 손놀림은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책상 밑에 숨겨진 메인 서버 접속 포트를 향해 은밀하게 움직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강도준의 횡포에 집중된 사이 제이는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해킹 모듈을 포트에 삽입하는 데 성공했고 이 모든 과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모듈이 삽입되자마자 제인의 귀 속에 삽입된 초소형 이니어에서 기계적인 신호음이 짧게 울렸고 아르테미스의 정보팀이 미린의 그룹의 내부망에 침투를 시작했다는 신호가 떨어졌다. 강도준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제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풀이를 하고 있었고 주변의 임원들은 그저 본부장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제인을 비난하는데 동참했다. 제인은 그들의 역겨운 위선을 묵묵히 견디며 젖은 걸레를 짜냈고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세며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강도준의 모욕은 견디기 힘든 수치심이 아니라 적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으며 이 순간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사냥꾼이었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다시 한번 울리자 제이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치 충격으로 몸을 가누기 힘든 것처럼 연기하며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강도준은 도망치는 쥐새끼 꼴이라며 뒤에서 조롱 섞인 야유를 보냈지만 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거운 철문을 열고 계단실로 몸을 숨겼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계단실에 들어서자마자 제인의 구부정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겁에 질려 흐리멍덩하던 눈빛은 심해처럼 깊고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서버에서 추출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했다. 단말기 화면 위로 암호화된 파일들이 쏟아져 내렸고 그 속에는 강도준과 미린의 그룹이 감추려 했던 추악한 불법 거래와 비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제이는 화면을 응시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거대한 악의 실체를 확인한 안도감과 동시에 돌아가신 양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흉들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의 양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회계사였으나 미린의 그룹의 분식 회계를 내부 고발하려다 의문의 사고사로 위장되어 살해당했고 어린 제이는 그날 맹세했었다.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악인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고 다짐하며 그녀는 스스로 아르테미스라는 가혹한 세계에 몸을 던져 피와 철의 여제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다. 이제 그녀의 손안에 쥐어진 이 작은 데이터 조각은 미린의 그룹이라는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이 될 것이며 강도준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은 모래성처럼 흩어질 운명이었다. 잠시 후 제이는 다시 안경을 쓰고 어깨를 움츠리며 연약한 계약직 여직원의 가면을 덮었었지만 그녀의 심장 박동은 이전과는 다른 리듬으로 뛰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냥을 앞둔 맹수의 조용한 흥분이었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젖은 양말을 벗어 짜내고 있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건조하고 냉정했다. 강도준, 네가 뱉은 침이 너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그녀는 다짐하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차가운 눈인사를 보냈다. 제이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고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옆자리의 대리가 다가와 혀를 차며 조심 좀 하지 그랬냐고 핀잔을 주었지만 제이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묵묵히 모니터를 켰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335 짝을 지어 식사를 하러 나갔지만 제이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니터 화면에 띄어진 업무창 뒤로 해킹 툴을 구동시키고 있었다. 사무실의 소음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오자 그녀는 더욱 대담하게 네트워크를 탐색하며 강도준의 개인 클라우드와 비밀 계좌에 접근하기 위한 백도어를 설치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화면에는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미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제이는 그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전장을 장악해 나가고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며 보안팀장인 박시우가 들어왔는데 그는 특수부대 출신답게 예리한 눈빛과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도 제인을 유심히 관찰하던 인물 중 하나였다. 제인은 순간적으로 해킹 툴을 숨기고 엑셀 파일을 화면에 띄우며 태연하게 업무를 보는 척했지만 박시우의 시선은 제인의 모니터가 아닌 그녀의 손끝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제인의 책상으로 다가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낮은 목소리로 밥은 먹고 일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그 질문에는 단순한 안부 이상의 의구심이 섞여 있는 듯했다. 제인은 짐짓 당황한 척하며 네 그냥 간단히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했고 박시우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잠시 응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박시우의 등장은 제인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였는데 그의 동물적인 감각은 일반적인 보안 요원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그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제인은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기로 마음먹었는데 너무 쉬운 사냥은 재미가 없다는 아르테미스의 불문율처럼 적당한 위협은 그녀의 감각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박시우가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주시하는 것을 곁눈질로 확인하며 더욱 신중하게 작업을 마무리했고 설치된 백도어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시스템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다. 오후 업무 시간이 시작되면서 사무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제인은 다시금 무능하고 존재감 없는 계약직 사원 한재인으로 돌아가 묵묵히 복사와 제본 업무를 수행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강도준이 다시 사무실에 나타나 직원들에게 야근을 강요하며 히스테리를 부렸는데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부하 직원들을 쥐어짜는 전형적인 무능한 상사였다. 직원들은 불만에 가득 찬 표정으로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그에게 항의하지 못했고 제인 역시 산더미 같은 영수증 정리를 떠맡게 되었다. 강도준은 제인의 책상을 지나치며 아직도 안 나갔냐며 눈치껏 행동하라고 비아냥거렸고 제인은 그저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책상 아래에서는 데이터 복사가 99%에 도달해 있었고 강도준이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순간 완료 메시지가 화면 구석에 아주 작게 반짝였다. 밤늦은 시각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제인은 작업을 마무리하고 짐을 챙겨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는 듯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거리 한복판에서 제인은 낡은 가방을 메고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고 그녀의 발걸음은 아까와 달리 흔들림 없이 견고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암호화된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아르테미스의 부관으로부터 작전 1단계 성공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제인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이제 곧 시작될 피해 축제를 예감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가 사라진 어둠 속으로 미리네 타워의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 그림자는 머지않아 그녀가 불러올 거대한 어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리네 그룹의 전략기획실은 전날의 소란이 무색할 정도로 차갑고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는데 이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강도준 본부장은 아침부터 임원회의에서 부친인 강 회장에게 실적 부진을 이유로 호된 질책을 듣고 돌아온 상태라 그의 심기는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각자의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고 제인 역시 구석 자리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영수증을 풀칠하며 존재감을 지우고 있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단순 업무에 집중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제 심어둔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임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며 자금 흐름의 단서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무실 내부의 조명이 불안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기괴한 경고음이 울려 퍼지며 평온하던 사무실의 공기를 단번에 찢어 놓았다. 경고음과 동시에 직원들의 모니터 화면이 일제히 검게 변하더니 곧이어 붉은색 해골 문양과 함께 알 수 없는 외국어 메시지가 화면 가득 채워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사무실 곳곳에서 당황한 직원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전화벨 소리가 빗발치기 시작했지만 통신망마저 마비되었는지 수화기 너머로는 잡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임이 분명했고 미린의 그룹의 심장부인 전략기획실의 모든 데이터가 인질로 잡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다. 강도준은 본부장실에서 뛰쳐나와 전산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내부 네트워크가 장악당한 상태라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 장부가 담긴 폴더가 유출되거나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애꿎은 비서에게 화풀이를 해대고 있었다. 보안팀장 박시우가 이끄는 보안 요원들이 급히 사무실로 들이닥쳐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그들 역시 화면을 가득 채운 악성 코드를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시우는 즉시 중앙 서버실과의 연결을 시도하며 방화벽을 재구축하려 했으나 상대 해커의 공격 속도가 방어 속도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마치 뚫린 독을 맨손으로 막으려는 것처럼 역부족이었다. 모니터 화면의 숫자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자 직원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만약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회사의 기밀 문서는 물론이고 고객들의 개인 정보까지 모두 공중분해될 위기였다. 박시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화면에는 접근 거부라는 붉은 글씨만 반복적으로 떠오를 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한편 구석 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제이는 뿔테 안경 너머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린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번 공격은 경쟁사인 태성그룹이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유럽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보였는데 그들의 목적은 데이터 파괴를 통해 미린의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는 것이 분명했다. 만약 그들이 서버를 완전히 포맷해버린다면 제인이 어제 힘들게 확보한 강도준의 비리 증거와 백도어 루트까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는 그녀의 복수 계획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게 될 것이었다. 제인은 입술을 깨물며 주위를 살폈고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55층 복도 끝에 있는 오래된 문서 보관실로 향했다. 문서 보관실은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죽은 공간이었기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구형 컴퓨터 한 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제이는 문을 잠그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구형 컴퓨터의 전원을 켠 뒤 품 안에서 가느다란 케이블을 꺼내 자신의 스마트폰과 연결했다. 낡은 컴퓨터의 펜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제이는 둔탁한 기계식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자마자 180도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도스창에 복잡한 명령어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녀는 우회 경로를 통해 메인 서버의 최하단 레이어에 접속했다. 어수룩한 계약직 사원 한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전 세계 정보기관이 두려워하는 전설적인 코드네임 H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제이는 해커들이 심어놓은 랜섬웨어가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직전에 그들의 연결 통로를 역추적하여 가상의 미로 속에 가두는 작업을 시작했다. 공격자들은 자신들이 미린의 그룹의 보안을 뚫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인이 실시간으로 구축한 허니팟이라는 가짜 서버 속에서
헤매고 있는 꼴이었다. 그녀는 공격자들의 IP를 역추적하여 그들의 물리적 위치를 파악하는 동시에 그들이 사용한 악성 코드를 변형하여 오히려 그들의 서버로 반사시켜버리는 미러링 공격을 감행했다. 화면 속의 데이터 흐름이 붉은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어가며 시스템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이 모든 과정은 단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제이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개입 흔적을 지우기 위해 로그 기록을 세탁하고 시스템 복구 명령을 실행한 뒤 엔터키를 강하게 눌렀다. 사무실에서는 카운트다운이 3초를 남기고 멈추더니 모니터 화면이 깜빡거리며 다시 원래의 업무 바탕화면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 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았고 강도준 역시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산 팀장은 기적이라며 소리쳤고 박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도대체 누가 어디서 이 공격을 막아낸 것인지 파악하려 애썼다. 외부의 지원 없이 내부망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진 방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박시우의 직감은 이것이 내부의 누군가가 한 일이라고 강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즉시 서버 로그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아주 미세한 그러나 결정적인 신호의 발신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신호의 발신지는 외부가 아닌 바로 이 건물 55층, 그것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문서 보관실의 구형 단말기였다. 박시우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대기를 명령한 뒤 홀로 무전기를 챙겨들고 조용히 복도를 가로질러 문서 보관실로 향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인 채 문서 보관실 문 앞에 다다랐고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기계 소음에 귀를 기울였다. 만약 그 안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이 사태를 해결한 영웅이거나 혹은 이 사태를 조작한 또 다른 위협일 수도 있었기에 박시우는 허리춤에 테이저건에 손을 올리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망설임 없이 문고리를 돌려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문이 열리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고 그 안에는 제인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박스 사이에 파묻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제인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깨어났고 안경이 비뚤어진 채 멍한 표정으로 박시우를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잠시 눈 좀 붙이느라라고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박시우는 제인을 무시하고 곧바로 구석에 있는 낡은 컴퓨터로 다가가 모니터를 확인했는데 화면에는 윈도우 기본 지뢰찾기 게임이 띄워져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박시우가 컴퓨터 본체에 손을 대었을 때 그곳에서는 방금 전까지 고사양의 프로그램을 돌린 듯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고 펜은 여전히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박시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인을 쏘아보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추궁했고 제인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강 본부장님이 옛날 회계 자료를 찾으라고 하셔서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만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지만 박시우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서 풍기는 이질적인 위화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어제 서버실에서의 행동과 오늘 이 타이밍에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뜨겁게 달궈진 낡은 컴퓨터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공교로웠다. 박시우는 제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정말로 지뢰찾기만 하고 있었냐고 낮게 물었지만 제인은 그저 순진무구한 눈망울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제인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만약 박시우가 10초만 더 빨리 들어왔다면 화면을 전환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고 정체가 탈로 날 뻔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녀는 박시우의 의심을 풀기 위해 일부러 서류 박스를 건드려 와르르 무너뜨렸고 쏟아지는 서류 더미 속에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박시우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혀를 차며 무너진 서류를 보는 대신 다시 한번 컴퓨터 본체를 노려보았지만
물증이 없는 심증만으로는 그녀를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 그는 제인에게 근무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빨리 복귀하라고 차갑게 쏘아붙인 뒤 의구심을 가득 품은 채 문서 보관실을 빠져나갔다. 박시우가 사라지자 제인은 흐트러진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리고 있었다. 박시우는 생각보다 훨씬 예리하고 위험한 인물이었으며 앞으로의 작전 수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제인은 이러한 긴장감조차 즐기는 듯 했는데 너무 쉬운 상대보다는 적당히 까다로운 사냥감이 사냥의 희열을 더해주는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컴퓨터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낸 뒤 다시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무실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는데 강도준이 임원들 앞에서 마치 자신이 위기 상황을 진두지휘하여 해결한 것처럼 떠벌리고 있었다. 그는 전산팀이 우왕좌왕할 때 자신이 과감하게 외부 네트워크를 차단하라고 지시하여 해킹을 막아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고 임원들은 아부 섞인 칭찬을 쏟아내고 있었다. 제인은 그 역겨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강도준이 지금의 헛된 영광에 취해 있을수록 나중에 그가 추락할 때 느낄 절망감은 더욱 깊어질 것이기에 제인은 그에게 잠시 동안의 승리를 양보하기로 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에 어둠이 깔릴 때까지 제인은 남아서 잡무를 처리했는데 박시우의 감시가 느껴져 섣불리 추가적인 해킹을 시도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대신 수기로 작성된 파쇄 직전의 문서들을 몰래 스캔하여 자신의 개인 서버로 전송하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택했다. 디지털 보안이 강화될수록 사람들은 종이 문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는 경향이 있었고 제인은 그 허점을 파고들어 강도준이 빼돌린 비자금의 세탁 경로가 적힌 메모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때로는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제인은 좁은 오피스텔 방 안에서 벽면 가득 붙어있는 미리네 그룹의 조직도와 인물 관계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확보한 데이터와 어제 심어둔 백도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해보면 강도준의 배후에는 거대한 정관계 로비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실시되었다. 하지만 아직 그 몸통을 타격하기에는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고 박시우라는 변수가 계속해서 그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컸다. 제인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가죽 장갑을 꺼내 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는데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촌스러운 계약직 사원이 아닌 차가운 살기를 머금은 복수의 화신이었다. 다음 작전은 좀 더 과감하고 위험할 필요가 있었는데 강도준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것을 무너뜨려야 했다. 제인은 강도준이 며칠 뒤 비밀리에 야쿠자 조직과 회합을 가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 자리가 바로 그녀가 던질 승부수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특수 제작된 슈트와 장비들을 점검하며 다가올 전투를 준비했고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미리네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균열을 비집고 들어가 성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밤이 깊어가고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 무렵 제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양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는데 그의 따뜻했던 미소가 그녀의 가슴을 아릿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걷는 이 길은 피와 폭력으로 얼룩진 가시밭길이었지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지옥 불이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켜 박시우의 프로필 사진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고 그가 적이 될지 아니면 의외의 조력자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내일은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제인은 두려움 대신 기대감을 품고 잠을 청했고 그녀의 꿈속에서는 거대한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미리네가 불길에 휩싸여 추락하고 있었다. 강도준의 집무실은 깨진 양주병 조각과 흩어진 서류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그는 며칠 전 발생한 해킹 사건의 범인을 잡지 못한 분풀이로 고가의 장식품들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비서들은 공포에 질려 구석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다. 강도준은 자신의 비밀이 담긴 서버가 건재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인터폰을 거칠게 눌러 보안팀장 박시우가 아닌 뒷골목에서 악명 높은 해결사 마강철을 호출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공식적인 보안 조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러운 일을 처리하기 위해 그는 결국 어둠의 손을 빌리기로 결심했고 이는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는 악수가 될 것이 분명했다. 잠시 후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들이 집무실로 들어섰는데 그들의 우두머리인 마강철은 흉터가 가득한 얼굴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강도준은 그들에게 거액의 수표가 든 봉투를 던져주며 회사 내에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를 보이는 놈들은 모조리 잡아다 족치라고 명령했다. 마강철은 수표의 금액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낄낄거리며 본부장님의 근심을 오늘 밤 안으로 말끔히 씻어드리겠다며 허리를 굽혔다. 강도준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쥐새끼를 반드시 찾아내어 가죽을 벗겨버리겠다고 이를 갈았고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고용한 사냥개들이 물어뜯으려 하는 상대가 사실은 사냥개가 아니라 굶주린 늑대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어둠이 깔리자 미린의 그룹 주변은 마강철의 부하들이 깔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협적인 눈빛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제이는 짐을 챙겨 건물을 나서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움츠러든 모습으로 걸음을 옮겼지만 그녀의 감각은 이미 주변의 살기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문 앞에 정차된 검은 세단 안에서 자신을 주시하는 시선을 느꼈고 그것이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명확한 적의를 품은 타깃 확인임을 직감했다. 제이는 겁에 질린 척 발걸음을 재촉하며 큰 길이 아닌 인적이 드문 골목길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는 사냥감으로 위장하여 적들을 인적이 없는 곳으로 유인하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고 골목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폭력을 예감하며 그녀의 심장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제인이 들어선 골목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은 음산한 곳이었고 버려진 건축 자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 퍼지던 골목길 뒤편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앞쪽에서도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 그녀의 퇴로를 차단했다. 마강철의 부하 7명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제인을 포위망 속에 가두었고 그들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여직원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들 중 리더격인 사내가 껌을 씹으며 다가와 강 본부장님 심기를 건드린 쥐새끼가 너냐며 위협적으로 물었지만 제인은 대답 대신 가방을 가슴에 품으며 뒷걸음질 칠 뿐이었다. 그들은 제인을 그저 힘없는 여자로만 판단하고 방심한 채 거리를 좁혀왔고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되는 순간이었다. 사내 하나가 제인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정적이 감돌던 골목길의 공기가 순식간에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뒤집혔다. 제인은 잡히기 직전 상체를 기이할 정도로 낮게 숙이며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동시에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묵직한 가방이 사내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사내가 뒤로 나자빠지자 나머지 일당들은 잠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짧은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제이는 신고 있던 굽낮은 구두를 벗어 양손에 쥐었고 그것은 이제 평범한 신발이 아니라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초점 없는 불안함은 사라지고 오직 적의 급소를 노리는 살수 아르테미스의 냉혹함만이 차가운 달빛 아래 번득였다. 당황한 사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좁은 골목길은 오히려 다수의 인원이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었고 제이는 그 점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달려드는 사내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꺾어버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 뒤따라오던 자의 명치를 가격하는 등 물 흐르듯 유려한 움직임을 선보였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고통에 찬 비명이 연달아 터져 나왔지만 제인의 호흡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고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거구의 사내를 가볍게 바닥에 매다 꽂았고 쓰러진 적의 무릎을 밟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잔혹함을 보였다.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7명 중 5명이 바닥에 뒹굴며 신음하고 있었고 남은 것은 리더를 포함한 2명뿐이었다. 리더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뒷걸음질치며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의 공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도망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제이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망치 소리처럼 그들의 뇌리에 박혔다. 제이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강도준에게 전하라고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악귀의 속삭임처럼 섬뜩했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날이 머지않았으니 목을 씻고 기다리라고 전해.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지막 남은 부하가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제이는 가볍게 고개를 까닥이며 공격을 피하고 그의 목덜미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이제 홀로 남은 리더는 칼을 휘두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바지는 이미 공포로 인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제이는 그에게 다가가 쪼그리고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천천히 닦았다. 그녀는 안경을 다시 쓰며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갖다 대고 쉿하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 모습은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깊은 공포를 심어주었다. 오늘 일어난 일을 입 밖에 냈다가는 내 혀가 먼저 잘려나갈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를 남기고 제이는 쓰러진 사내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골목길을 벗어나 큰 길로 나오자 그녀는 다시 어깨를 웅크리고 겁 많은 한재인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등 뒤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제인이 사라지고 난 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박시우와 보안팀은 처참하게 당한 깡패들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특수 부대원들도 해내기 힘든 수준의 깔끔하고 완벽한 제압 흔적은 박시우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는 쓰러진 깡패들의 부상 부위를 살펴보며 이 공격이 단 한 명의, 그것도 고도로 훈련된 살인기계에 의해 저질러진 것임을 파악했다. 박시우는 현장 주변에 떨어진 깨진 안경, 알 조각 하나를 발견하고 주워 들었는데 그것은 오늘 낮에 제인이 쓰고 있던 안경과 동일한 브랜드의 것이었다. 그는 안경 조각을 주머니에 넣으며 묘한 전율을 느꼈고 한재인이라는 여자의 정체에 한 발짝 더 다가섰음을 직감했다.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제인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찬물을 맞으며 몸에 배인 피비린내와 폭력의 열기를 씻어내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몸에는 수많은 흉터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들은 그녀가 살아온 치열한 전장의 기록이자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어내며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고 차가운 탄산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오늘 밤의 충돌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오히려 강도준에게 확실한 공포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녀는 판단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미친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기 마련이기에 이제 강도준이 스스로 무덤을 팔 일만 남은 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제이는 여전히 붕대를 감고 절뚝거리며 나타난 깡패들이 회사 로비에서 강도준에게 불려가 질책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강도준은 깡패들이 여자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들을 구둣발로 걷어차고 있었지만 깡패들은 제인을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감히 제인을 지목하지 못하고 그저 괴물 같은 놈들이 숨어 있었다고 횡설수설하며 변명하기 급급했다. 강도준은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헛소리하지 말라며 더 화를 냈지만 제인은 그들 뒤를 지나가며 아주 잠깐 차가운 눈웃음을 보냈다. 그 찰나의 미소를 본 깡패 리더는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고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무실로 올라온 제이는 평소처럼 믹스 커피를 타서 자리에 앉았지만 주변 직원들은 아침의 소동 때문에 수군거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박시우가 사무실로 들어와 제인의 자리를 쓱 훑어보았는데 제인은 일부러 서류에 손을 베인 척 반창고를 붙이고 엄살을 떨고 있었다. 박시우는 제인의 손에 붙은 반창고와 어제 현장에서 주운 안경 조각을 연관지어 생각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제 퇴근길에 별일 없었냐고 묻는 박시우의 질문에 제인은 그냥 집에 가서 일찍 잤는데요 라고 대답하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박시우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지만 제인의 눈동자는 맑고 투명하기만 했고 결국 그는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제인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샌드위치를 먹으며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다음 작전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도준이 고용한 깡패들이 실패했으니 이제 그는 더 강력하고 무자비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그것은 아마도 공권력을 이용한 압박일 가능성이 높았다. 제인은 경찰 내부에도 강도준의 뇌물을 받은 부패한 형사들이 있다는 정보를 이미 입수한 상태였고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선수를 쳐야 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르테미스의 정보원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고 곧이어 경찰청 내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루트키가 전송되어 왔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물리적인 폭력을 넘어 정보와 권력의 대리전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도준은 제인을 본부장실로 호출했는데 그는 책상 위에 권총 한 자루를 올려놓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인이 들어오자 강도준은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내가 쥐새끼라는 증거는 없지만 내 감히 너라고 말하고 있다며 위협했다. 그는 총구를 제인의 이마에 겨누며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협박했지만 제인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권총에 안전장치가 풀려있지 않음을 간파하고 비웃고 있었다. 강도준은 제인의 반응에 만족한 듯 껄껄 웃으며 총을 거두고는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소리쳤다. 방을 나온 제인은 눈물을 닦아내며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껐고 강도준의 살해 협박 음성은 법정에서 그를 파멸시킬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퇴근 무렵 박시우가 제인을 불러내어 저녁 식사를 제안했는데 이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그녀를 탐색하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임을 제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수줍게 제안을 수락했고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허름한 순댓국집으로 향했다. 식사를 하며 박시우는 자신의 과거 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제인의 반응을 살폈고 제인은 적절한 맞장구를 치며 평범한 청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대화 도중
박시우가 무심코 던진 특수격투 기술에 대한 질문에 제인은 자신도 모르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할 뻔하다가 급히 말을 돌리는 실수를 범했다. 박시우의 눈매가 날카로워지는 것을 본 제인은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척하며 위기를 모면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인은 박시우가 자신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녀의 오피스텔 안에는 작전용 장비와 무기들이 널려 있었기에 그를 안으로 들일 수는 없었고 현관 앞에서도 수상한 낌새를 보이면 안 되었다. 다행히 오피스텔 입구에서 술 취한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박시우가 그를 제압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제인은 급히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글 수 있었다. 문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던 제인은 모니터 화면에 뜬 새로운 알림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는데 그것은 아르테미스 본부로부터 온 긴급 호출 신호였다. 국제 범죄 조직이 미린의 그룹과 연계하여 대규모 자금 세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고 이제 제인의 임무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국가적인 위기를 막아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제인은 옷장 속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열어 칠흑 같은 검은색 택티컬 슈트를 꺼내 입으며 다시 한번 전의를 다졌다. 강도준과 마강철 그리고 부패한 경찰들과 국제 범죄 조직까지 모든 적들이 그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머리를 질끈 묶고 무광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오늘 밤은 길고 붉은 밤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창밖으로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빗소리에 묻혀 사라질 그녀의 발걸음은 도시의 어둠을 가르며 또다시 시작될 사냥을 향해 나아갔다. 밤의 여왕이 귀환했고 그녀의 그림자가 닿는 곳마다 죄지은 자들은 공포에 떨며 무릎을 꿇게 될 운명이었다. 강도준의 집무실에서는 은밀하고도 추악한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는 회사 자금 횡령 사실이 감사팀에 포착될 위기에 처하자 희생양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의 측근인 법무팀장은 가장 힘없고 배경이 없는 직원을 골라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해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자고 제안했고 그들의 타깃은 자연스럽게 한재인으로 좁혀졌다. 강도준은 그 제안을 듣자마자 무릎을 치며 쾌재를 불렀는데 눈의 가시 같았던 제인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자신의 비리까지 덮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치밀하게 조작된 가짜 증거물들을 준비했고 제인이 출근하기 전 그녀의 책상과 개인 사물함 깊숙한 곳에 거액의 입출금 내역이 담긴 위조 통장과 기밀 USB를 심어 놓았다. 다음 날 아침 제인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는 다른 무겁고 살벌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는데 동료 직원들은 그녀를 힐끔거리며 피하거나 수군거리기 바빴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기도 전에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쳐 다짜고짜 그녀의 가방을 빼앗고 책상 서랍을 뒤엎기 시작했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제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감사팀장은 대답 대신 그녀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미리 심어둔 USB와 통장을 꺼내 보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고 제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상황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그때 강도준이 회심의 미소를 감춘 채 비장한 표정으로 나타나 직원들 앞에서 제인을 향해 회사의 믿음을 배신한 파렴치한 범죄자라며 맹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제인이 경쟁사의 사주를 받고 들어온 산업 스파이이자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호의호식하려 했던 도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직원들의 시선은 경멸과 분노로 바뀌었다. 강도준은 제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서류 뭉치로 툭툭 치며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을 줄 알았냐고 조롱했고, 제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며 오열했다. 하지만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이 모든 수모가 그녀가 원하던 그림대로 그려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냉정하게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박시우는 소란을 듣고 달려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발견된 증거물들이 너무나 명백하여 당장 그녀를 변호할 명분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본능은 이 상황이 지나치게 자기적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평소 꼼꼼하고 조심성 많은 제인이 훔친 기밀을 허술하게 가방에 넣어 다닐 리가 없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강도준에게 정식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강도준은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한 뒤 경찰에 넘기겠다며 박시우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박시우는 강도준의 단호한 태도에서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눈치챘지만 상사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주먹을 꽉 쥔 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강도준은 제인을 즉시 해고하고 경찰에 넘기는 대신 그녀를 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끌고 가라고 보안 요원들에게 명령했다. 그는 오늘 열리는 긴급 이사회에서 자신의 횡령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제인을 진범으로 내세워 아버지와 이사들의 의심을 잠재우려는 속셈이었다. 제인은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질질 끌려가면서도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해킹으로도 접근하기 힘들었던 최상층 임원 구역에 강도준이 제 발로 자신을 초대해준 꼴이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었다. 제인이 끌려탄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는 초고속으로 상승하며 기압차로 인해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지만 그녀의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내부의 보안 시스템과 층별 구조를 눈으로 훑으며 머릿속에 저장된 설계도와 대조했고 탈출 경로와 제압 지점을 시뮬레이션했다. 함께 탄 강도준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는 도취감에 빠져 옆에 있는 여자가 사냥감이 아니라 사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제인에게 이사회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자백하면 감옥에서 썩는 기간을 줄여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제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상층에 도착하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고가의 예술품들로 장식된 로비가 나타났고 곳곳에는 무장한 사설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이 모여 밀실 회의를 하는 곳으로 법의 감시조차 미치지 않는 성역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강도준은 제인을 회의실 옆 대기실에 가두라고 지시하며 손발을 묶어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고 덧붙였고 경호원들은 그녀를 거칠게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어두운 대기실에 홀로 남겨진 제인은 바닥에 쓰러진 채 잠시 숨을 고르다가 문 밖에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거짓된 눈물은 순식간에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만이 남았다. 제인은 묶인 손목을 비틀어 관절을 탈구시켰다가 다시 맞추는 기이한 기술로 수갑의 범위를 느슨하게 만든 뒤 머리핀을 이용해 순식간에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그녀는 손목을 문지르며 일어섰고 대기실 내부를 살피며 도청 장치나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몸을 숨겼다. 그녀는 치마 안쪽 허벅지에 밴드로 고정해 두었던 초소형 통신기를 꺼내 귀에 꽂았고 아르테미스 타격대에게 작전 개시 신호를 보냈다. 위치 확보 완료, 진입 대기 중이라는 부관의 응답이 들려오자 제인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이제 곧 시작될 쇼의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대기실 한쪽에 놓인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깨진 안경을 벗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한편 아래층 보안실에 남아있던 박시우는 제인의 책상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면밀히 분석하다가 결정적인 모순점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졌다. 통장에 찍힌 입금 날짜와 시간은 제인이 회사 CCTV에 찍힌 업무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는데 은행 업무를 볼 수 없는 시간에 오프라인 지점 거래가 찍혀 있는 것은 명백한 조작의 증거였다. 또한 압수된 USB에서 발견된 지문은 오직 표면에만 묻어 있었고 단자 부분에는 전혀 묻어 있지 않아 누군가가 장갑을 끼고 USB를 만진 뒤 제인의 지문을 억지로 묻힌 흔적이 역력했다. 박시우는 즉시 강도준의 집무실 앞 CCTV를 돌려보았고 어젯밤 늦은 시각 강도준의 비서가 제인의 자리에 무언가를 놓고 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박시우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그는 자신이 강도준의 더러운 연극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동시에 제인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보안 팀원들을 대동할 시간도 없이 홀로 비상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무전기로 최상층 보안실에 연락을 취했지만 통신이 먹통이었다. 제인이 미리 심어둔 재밍 디바이스가 작동하기 시작하여 건물의 통신망을 교란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박시우는 이것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달렸고 머릿속에는 오직 제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그가 구하러 가는 대상이 보호가 필요한 양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사회 회의실 안에서는 강 회장을 비롯한 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모여 앉아 강도준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강 회장은 아들의 방만한 경영과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 불호령을 내리며 해명을 요구했고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강도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은 자신의 불찰이 아니라 믿었던 부하 직원의 배신 때문이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잠시 후 그 증거와 범인을 여러분 앞에 직접 공개하겠다며 의기양양하게 인터폰을 눌러 대기실에 있는 제인을 끌고 오라고 명령했다.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대기실로 들어갔지만 잠시 후 들려온 것은 제인의 비명이 아니라 경호원들의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였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리는 사이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천천히 열리며 찢어진 블라우스와 맨발 차림의 제인이 걸어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조금 전 끌려가던 때와는 판이하게 달랐는데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고 고개는 꼿꼿하게 들려 있었으며 눈빛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양손에는 기절한 경호원들에게서 빼앗은 삼단봉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뒤로는 쓰러진 경호원들이 즐비한 복도가 보였다. 강도준은 귀신을 본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을 더듬으며 경비병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제인은 천천히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가며 강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대담한 태도에 천하의 강 회장조차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프로젝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벽면의 스크린에는 강도준이 빼돌린 비자금 장부의 원본과 그가 야쿠자와 거래하는 영상이 선명하게 투사되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고 이사들은 경악하며 강도준을 노려보았다. 제인은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강도준이 덮어씌우려던 죄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남자의 것이라며 손가락으로 강도준을 가리켰다. 강도준은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제인에게 달려들었지만 제인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의 발을 걸어 바닥에 처박히게 만들었다. 폼나게 차려입은 슈트가 구겨지고 코피를 흘리며 바닥을 기는 강도준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제인은 쓰러진 강도준의 등을 밟고 서서 회의실 안의 모든 권력자들을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나는 당신들이 만든 그림자 속에서 태어난 심판자이며 오늘 이 썩어빠진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 왔다고 말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창밖에서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창문 너머로 아르테미스의 문양이 새겨진 검은 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박시우가 권총을 든 채 뛰어들어왔지만 그는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에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구하려던 연약한 여직원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그룹의 후계자를 발밑에 꿀리고 이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이는 박시우를 발견하고 잠시 시선을 주었는데 그 눈빛에는 묘한 슬픔과 단호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박시우는 천천히 총구를 내리며 그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상황은 이미 그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고 이제 이 무대는 경찰이나 보안팀이 아닌 다른 차원의 힘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제이는 다시 강 회장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당신의 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당신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일갈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비상벨을 눌러보았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그는 생애 처음으로 돈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제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강도준의 명패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명패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것은 미린의 그룹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이자 거짓된 평화가 끝나고 진실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제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여왕은 자신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피해 심판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굉음과 함께 회의실에 거대한 통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폭풍 같은 바람이 실내를 휘몰아치며 서류들을 허공으로 날려보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검은색 레페를 타고 중무장한 요원들이 창문을 통해 순식간에 회의실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었으며 착지와 동시에 레이저 조준기가 장착된 소총을 들어 회의실 안의 모든 인원들을 겨냥했다. 강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밑으로 숨기에 급급했고 강도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한 표정으로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의실을 점거한 요원들의 가슴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활과 화살, 문양, 즉 전설적인 용병 기업 아르테미스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박시우는 본능적으로 엄폐물을 찾아 몸을 숨기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상대의 화력과 전술적 위치 선정은 이미 그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 있었다. 그는 요원들의 장비와 움직임을 통해 그들이 일반적인 특수부대가 아니라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최상위 등급의 용병들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들의 총구는 회의실 중앙에 서 있는 한재인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듯 그녀의 주변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대형을 갖추고 있었다. 박시우의 뇌리에 스치는 불길하고도 충격적인 예감은 그의 심장을 거세게 뛰게 만들었고 그는 떨리는 눈빛으로 제인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제인은 흩날리는 머리카락과 파편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오직 강 회장과 강도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강도준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홈그라운드가 침범당했다는 분노의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바닥을 기며 인터폰을 찾으려 애쓰면서 경비실에 연락해 저 미친 테러리스트들을 당장 사살하라고 명령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통신은 아르테미스의 전자전 팀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였고 건물 전체의 보안 시스템은 제인의 통제 하에 놓여 있었다. 강도준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요원들을 노려보며 내가 누군지 아냐며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미리네의 본사라고 악을 썼지만 요원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오직 중앙에 있는 한 사람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는데
그 단순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신뢰를 지배하던 소란스러움이 일순간에 잠재워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녀는 찢어진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올리며 왼쪽 약지에 끼워져 있던 낡은 반지를 빼내어 바닥에 던져버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묵직한 백금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그 반지의 중앙에는 핏빛 루비가 박혀 있었고 그 주위를 정교하게 세공된 은색 뱀이 감싸고 있는 아르테미스의 수장만이 낄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상징인 시그네타링이었다. 제인이 반지를 낀 손을 들어 올리자 주변을 포위하고 있던 수십 명의 요원들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절도 있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사들 중 외국계 투자 자본을 대표하여 참석한 러시아인 이사 블라디미르가 가장 먼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국제적인 무기 거래와 지하 경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인물로 뒷세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코드네임 H의 명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블라디미르는 제인의 손가락에서 빛나는 반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으며 떨리는 입술로 H라는 단어를 내뱉었다. 그가 내뱉은 짧은 외마디는 회의실의 공포를 극대화시켰고 영문을 모르는 다른 이사들도 블라디미르의 반응을 통해 제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제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강도준의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녀의 발소리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아니라 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묵직한 군화 소리처럼 들렸다. 강도준은 눈앞에 다가온 제인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등이 닿았고 공포로 인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렸다. 제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산업 스파이가 바로 나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너희 같은 잡범들의 기술 따위를 훔치러 온 게 아니라 너희가 훔쳐간 목숨들의 값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갑게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도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이건 꿈이라고 헛소리를 중얼거렸지만 그의 몸은 본능적인 공포에 반응하여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때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온 또 다른 인물이 회의실로 들어왔는데 그는 아르테미스의 부관이자 제인의 오른팔인 마크였다. 그는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여느 요원들 못지않았다. 마크는 제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커맨더 주변 구역 확보가 완료되었으며 미린의 그룹의 모든 서버와 자금줄을 동결시켰다고 보고했다. 커맨더라는 호칭이 울려 퍼지자 박시우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가 알고 있던 어수룩한 계약직 사원 한재인이 전 세계 용병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아르테미스의 수장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박시우는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으며 총을 든 손을 천천히 내리고 무력감을 느꼈다. 제인은 마크의 보고를 받고 고개를 끄덕인 뒤 시선을 돌려 강 회장을 응시했는데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총수인 강 회장조차 그녀의 눈빛 앞에서는 위축되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원하는 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으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 제인은 피웃으며 내가 가진 돈이 당신의 전 재산보다 많을 텐데 돈으로 협상을 하려 하다니 어리석다고 일갈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프로젝터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전환시켰고 거기에는 강 회장이 과거에 사주했던 청부살인 목록과 뇌물수수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 자료들은 제인이 잠입기간 동안 수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르테미스의 정보망을 통해 오래전부터 축적해온 결정적인 파멸의 증거들이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제인은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내 아버지를 죽이고 사고사로 위장했을 때 당신은 완벽 범죄라고 생각했겠지만 당신은 사냥에서는
안 될 사자의 굴을 건드린 것이라고. 그녀의 말에 강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과거 자신이 제거했던 내부 고발자 회계사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제야 눈앞의 여자가 복수를 위해 돌아온 망령임을 깨달았다. 그는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인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한 명의 개인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구석에 몰려있던 블라디미르와 다른 외국계 파트너들은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직감하고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 제인에게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은 미린의 그룹의 범죄와 무관하며 단지 투자자일 뿐이라고 변명하며 아르테미스의 자비를 구했다. 제인은 그들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당신들의 죄는 나중에 따로 물을 테니 지금은 쥐 죽은 듯이 있으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대고 떨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권력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가운데 오직 제인만이 우뚝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광경은 마치 여왕의 대관식과도 같은 장엄하고도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도주는 자신의 아버지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는데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소형 권총을 꺼내 제인을 향해 겨누었다. 죽어버리라며 악을 쓰며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이 강도준의 손목을 정확하게 관통했다. 타항하는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강도준의 손에서 권총이 튕겨나갔고 그는 손목을 부여잡고 바닥을 구르며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저격수는 창문 밖 건너편 건물 옥상에 대기하고 있던 아르테미스의 스나이퍼였고 제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피를 흘리는 강도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발끝으로 그의 턱을 들어 올리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고 차갑게 물었다. 제인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강도준에게 너에게 죽음은 너무나 쉬운 도피처라고 말하며 나는 너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마크에게 눈짓을 보냈고 마크는 즉시 강도준을 일으켜 세워 의자에 거칠게 앉힌 뒤 포박했다. 제인은 강도준의 눈앞에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대며 실시간으로 급락하고 있는 미린의 그룹의 주가와 전 세계 뉴스에 속보로 타전되고 있는 비리폭로 뉴스를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서는 강도준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채 희대의 사기꾼이자 살인 교사범으로 보도되고 있었고 검찰이 본사로 출동하고 있다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강도준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절망적인 신음을 흘렸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시우는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는데 그가 지키고자 했던 정의가 법이 아닌 압도적인 무력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보며 묘한 카타르시스와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제인이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살인귀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명분을 가지고 악을 심판하는 집행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제인은 박시우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는데 차가웠던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시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박시우에게 다가가 당신은 훌륭한 보안관이었지만 이 숲에는 보안관의 법이 통하지 않는 짐승들이 너무 많았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박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고 그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거리감이 동시에 존재했다. 이제 회의실은 아르테미스의 완전한 통제하에 놓였고 제인은 부서진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건물 아래에는 경찰차와 취재 차량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55층으로 올라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제인은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뜨거운 복수심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고 뒤를 돌아 무릎 꿇은 자들을 향해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오늘부로 미리네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너희들이 쌓아올린 바벨탑은 너희들의 탐욕과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를 예고하는 예언과도 같았다. 제이는 다시 강 회장과 강도준 앞으로 걸어가 그들 앞에 떨어진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강도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감옥에 가더라도 편하게 지낼 생각은 하지 마. 그곳에도 내 눈과 귀는 존재하니까. 너의 남은 평생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칼날을 두려워하며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거야. 강도준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제이는 가차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아르테미스 요원들이 강도준과 강 회장을 끌고 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비명소리는 헬기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회의실에 남은 것은 깨진 유리 조각과 흩날리는 서류들, 그리고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는 외국계 이사들과 박시우뿐이었다. 제이는 마크에게 철수 준비를 명령했고 요원들은 신속하게 흔적을 지우며 철수 대형을 갖추기 시작했다. 제이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보며 자신이 계약직 사원으로서 겪었던 수모와 멸시의 시간들을 떠올렸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의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쓴 약자가 아닌 자신의 본 모습인 여제 H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은 화려하게 터졌고 이제 세상은 그녀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준비를 해야만 했다. 미리네 타워의 최상층 회의실은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권력의 산실이 아닌 죄인들을 단죄하는 차가운 심판대로 변해 있었는데 깨진 유리창 사이로 불어닥치는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손목에 관통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바닥에 널브러진 강도준은 고통과 공포로 뒤범벅된 신음소리를 내뱉고 있었고 그 옆에는 천하를 호령하던 강 회장이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제이는 회의실 상석인 회장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뒤에는 아르테미스 요원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도열하여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조작하여 미리네 그룹 본사 건물 외벽에 설치된 초대형 전광판과 전산의 방송 시스템, 그리고 전국의 주요 뉴스 채널 네트워크를 해킹해 접속했다. 잠시 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미리네 타워의 거대한 전광판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강도준과 강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영상들이 송출되기 시작했고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경악에 찬 표정으로 화면을 올려다 보았다. 영상 속에는 강도준이 하청 업체 사장들을 폭행하며 갑질을 일삼는 장면과 강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네며 불법 청탁을 하는 음성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광화문 광장과 강남대로의 대형 스크린들도 동시에 해킹되어 동일한 영상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전체가 미리네 그룹의 충격적인 비리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무실 책상 밑에 숨어있던 직원들도 자신들의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생중계되는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며 배신감과 공포에 몸을 떨었다. 제이는 회장석 마이크를 켜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국민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변조되어 전국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을 어둠 속의 심판자라고 소개하며 법이 외면하고 권력이 덮어버린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 회장과 강도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권위가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강 회장은 제발 그만하라며 쉰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제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화면을 전환하여 수십 년 전 의문의 사고사로 처리되었던 회계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폭로했다. 그 회계사는 바로 제인의 양아버지였으며 그가 남긴 비밀 장부에는 강 회장이 조성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과
살인 청부 지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제인은 화면에 양아버지의 사진을 띄우며 이 사람은 당신들의 탐욕을 막으려다 억울하게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강 회장 앞으로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당신이 밟고 올라선 그 시체들이 지옥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차갑게 속삭였다. 강 회장은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발작을 일으켰지만 제인은 그를 거칠게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동정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한편 강도준은 자신의 치부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에 정신이 나가버린 듯 실성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킬킬거리며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시킨 일이라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소리 질렀다. 자식이 부모를 팔아넘기는 추악한 꼴을 보며 제인은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고 그녀는 강도준에게 다가가 발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너는 네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할 그릇조차 되지 못하는 겁쟁이라며 그녀는 강도준의 눈앞에 스마트폰을 들이대고 해외 비밀 계좌의 잔고가 0으로 바뀌는 순간을 보여주었다. 아르테미스의 금융팀이 강도준이 빼돌린 모든 자금을 추적하여 사회환원단체와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전액 이체해버린 것이었다. 돈이 전부였던 강도준에게 전 재산의 몰수는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고 그는 화면 속의 숫자 0을 보며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내 돈 내놓으라며 바닥을 긁어대는 그의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제인은 그런 그를 내려다보며 너에게 남은 것은 이제 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과 차가운 감옥 바닥뿐이라고 냉혹하게 선고했다. 회의실 구석에 엎드려 있던 이사들은 미린의 그룹의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자신들의 파멸 또한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때 헬기의 소음 사이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검찰청 차량이 미린의 타워를 포위하는 모습이 보였다. 제인은 마크에게 신호를 보내 철수 준비를 지시했고 아르테미스 요원들은 신속하게 장비를 챙겨 헬기 레페를 타고 사라질 준비를 했다. 하지만 제인은 바로 떠나지 않고 박시우가 서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녀의 표정은 모든 인물을 완수한 전사의 홀가분함과 씁쓸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박시우는 제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는데 그녀가 보여준 정의는 그가 믿어왔던 법치주의와는 너무나 다른 피와 폭력의 정의였기 때문이었다. 제인은 박시우 앞에 서서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은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강도준의 여죄와 정관계 로비리스트의 원본이라며 당신이라면 이 증거를 올바르게 사용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냐고 물었고 제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이 썩은 곳에서 유일하게 나를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이었으니까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말에 박시우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올랐고 그는 그녀를 체포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그녀를 보내주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제인은 박시우의 갈등을 읽은 듯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이제부터는 당신의 시간이라고 말하고는 뒤를 돌아 깨진 창가로 향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폭파음과 함께 부서지며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꼼짝 마라 움직이면 쏜다라는 고함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총구가 회의실 내부를 겨냥했지만 이미 아르테미스 요원들은 대부분 철수한 상태였고 창가에는 제인만이 홀로 남아 바람을 맞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강 회장과 강도준 그리고 묶여있는 이사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도준은
경찰들을 보자마자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저 여자가 다 죽이려고 했다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경찰들의 시선은 이미 창가에 서 있는 제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선두에 선 특공대장이 총을 겨누며 손들고 천천히 돌아서라고 명령했지만 제인은 그들의 명령을 비웃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에 눌려 특공대원들조차 잠시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고 그 찰나의 순간 제인은 창틀을 밟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안 되라는 박시우의 외침과 함께 그가 달려가 창밖을 내려다보았을 때 제인은 이미 대기하고 있던 헬기의 사다리에 매달려 유유히 상공으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헬기는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빠르게 사라졌고 회의실에 남겨진 사람들은 허탈감과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검찰 수사관들은 강도준과 강 회장에게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들은 개처럼 끌려나가며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되었다. 미린의 타워 앞은 그들의 구속 장면을 보려는 시민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강도준이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실리는 장면은 전국의 안방으로 생중계되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기뻐했지만 그 정의를 실현한 것이 공권력이 아닌 한 명의 여성 용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박시우는 혼란스러운 현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제인의 빈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머그컵을 집어들었고 컵에 남아있는 희미한 립스틱 자국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한재인이라는 여자는 거짓이었지만 그녀가 보여주었던 눈물과 웃음 중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주머니 속에 USB를 꽉 쥐며 그녀가 남긴 마지막 숙제를 완수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고 화면에는 그녀가 미리 설정해둔 작별 인사가 팝업 창으로 떠 있었다. 부디 좋은 세상 만드세요라는 짧은 문구였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미린의 게이트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잠들지 못했고 뉴스에서는 연일 강 회장 일가의 비리와 아르테미스라는 의문의 조직에 대한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강도준은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밤새도록 벽을 긁으며 헛것을 보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강 회장 역시 뇌출혈로 병원에 이송되어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그들이 누렸던 부귀 영화는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졌고 그들을 추종하던 세력들 역시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으며 줄초상을 치르게 되었다. 미린의 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고 강씨 일가의 지분은 모두 사회에 환원되는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전례 없는 대사건이었다. 며칠 뒤 박시우는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게 되었지만 그는 웃지 않았고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한 채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과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불법적인 힘이 필요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짐을 챙겨 회사를 나오면서 올려다본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다고 생각했다. 제인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오는 듯했다. 한편 먼 이국 땅의 어느 해변가 휴양지에서는 책넓은 모자를 쓴 여인이 선베드에 누워 태블릿으로 한국의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미린의 그룹의 해체와 강도준의 무기징역 선고 소식이 속보로 나오고 있었고 여인은 만족스러운 듯 칵테일을 한 모금 마셨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얼굴은 한재인이었지만 더 이상 움츠러든 어깨나 불안한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마크가 다음 의뢰가 들어왔다고 보고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왕의 휴식은 짧았고 세상에는 아직 청소해야 할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모래사장을 걸으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는데 피냄새는 파도 소리에 씻겨나갔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진 상처는 여전히 아릿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비록 고독하고 위험할지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수평선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한국에 있는 박시우를 잠시 떠올렸고 그가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전설은 그렇게 또 다른 전설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도시는 다시 화려한 불빛으로 옷을 갈아입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미린의 타워를 지배했던 붉은 용의 문양과 그날의 전율이 영원히 각인되어 있었다. 가짜 신분으로 살았던 한 여자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사라진 이야기는 도시의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녀가 다시 나타나 주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존재였기에 그 누구도 그녀를 소유하거나 붙잡을 수 없었고 오직 정의가 필요한 순간에만 기적처럼 나타날 뿐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밤바다의 파도 소리와 함께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악은 끊임없이 자라나겠지만 그에 맞서는 빛나는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여제 H가 세상에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다. 미린의 그룹 사태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간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충격은 여전히 사람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고 도시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거대한 탑이 무너진 자리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새로운 경영 시스템이 들어섰고 전문 경영인이 이끄는 미린의 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씻기 위해 뼈를 깎는 쇄신을 거듭하며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강도준과 강 회장의 몰락은 재벌이라는 거대한 성역도 정의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고 이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눈을 더욱 매섭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았으며 광장에는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들의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영웅 H에 대한 전설이 든든한 버팀목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박시우는 미린의 그룹을 떠난 뒤 서울 변두리에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렸는데 화려한 대기업의 간판은 없었지만 그의 사무실은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의뢰인들로 언제나 북적였다. 그는 돈이 되는 일보다는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 변론과 신변 보호 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한재인이라는 여자를 통해 깨달은 진정한 정의를 실천하는 방식이었다. 박시우의 책상 한 구석에는 1년 전 그녀가 남기고 간 낡은 머그컵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는 가끔 야근을 하다가 그 컵을 바라보며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녀는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불씨는 박시우라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며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늦은 가을 오후 박시우는 일찍 사무실 문을 닫고 교회에 위치한 추모공원을 찾았는데 그곳은 한재인의 양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곳이자 그녀의 슬픈 과거가 시작된 장소이기도 했다. 붉게 물든 단풍이 떨어지는 산책로를 걸으며 박시우는 지난 1년간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고 과연 그녀가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가 납골당 입구에 도착했을 때 평일 오후라 인적은 드물었고 차가운 바람만이 스산하게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다. 그는 품 안에서 준비해온 하얀 국화 꽃다발을 꺼내 들고 익숙한 걸음으로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안치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양아버지의 안치단 앞에 도착한 박시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그곳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리 너머에는 방금 놓아둔 듯 물방울이 맺힌 싱싱한 리시안셔스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리시안셔스는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꽃으로 생전에 양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라는 사실을 박시우는 수사 기록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라도 그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고개를 돌렸지만 보이는 것은 흔들리는 갈대와 멀어지는 회색빛 구름뿐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박시우는 추모 공원 밖으로 뛰쳐나갔고 주차장을 지나 공원 뒷길로 이어지는 숲길을 향해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이성적으로는 그녀가 이미 한국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본능은 그녀가 아주 가까운 곳에 머물다 갔음을 강하게 외치고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릴 듯이 아파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언덕 위 전망대를 향해 질주했고 마침내 정상에 올랐을 때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짚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노을이 지기 시작한 붉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멀리 보이는 벼랑 끝 난간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하고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바람에 긴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은 1년 전 깨진 창문 너머로 사라지던 그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박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인 씨라고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그의 목소리는 닿지 않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고 인기척을 느낀 여자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을 때 박시우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안경을 벗고 화장기 없는 맨얼굴을 한 그녀는 더 이상 어수룩한 계약직 사원도 아니었고 차가운 살기를 뿜어내던 살수도 아니었으며 그저 깊은 슬픔과 평온함을 동시에 간직한 한 명의 인간 한재인이었다. 제인은 박시우를 보고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올 줄 알았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오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라 잠시 다녀가는 길이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박시우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흐르는 땀을 닦으며 정말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다고 말했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따뜻한 공명과도 같았다. 박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이제는 그림자 속에서 나와 평범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충분히 죗값을 치렀고 세상에 빚진 것보다 베푼 것이 더 많으니 이제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그는 진심을 담아 호소했다. 하지만 제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고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굳은 살을 내려다보았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이며 누군가는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어야 한다고 그녀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녀에게 평범한 행복은 사치스러운 꿈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할 몫이었던 것이다. 제인은 박시우를 향해 몸을 돌리며 당신이 보여준 정의가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당신 덕분에 나는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남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박시우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1년간 전 세계를 돌며 모은 국제 범죄 조직들의 인신매매 루트와 자금 세탁 정보가 담긴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박시우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자 앞으로 그가 지켜나가야 할 세상에 대한 숙제이기도 했다. 박시우는 봉투를 받아들며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떨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도시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자 제인은 코트 깃을 세우며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박시우에게 다시는 나를 찾지 말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며 뒤돌아섰지만 박시우는 그녀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당신을 기억할 것이며 당신이 지킨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노라고 맹세했다. 제인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보았는데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을 박시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고마워요라는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박시우는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지키고 서 있었는데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남긴 메모리 카드를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다시는 무력감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녀가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나누어지기로 결심했다. 그가 언덕을 내려와 다시 도시의 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곳곳에 악의 씨앗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는데 어딘가에서 그녀가 자신과 같은 달을 보며 이 세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시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왔을 때 서울 도심의 거대 전광판에는 국제인권단체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선정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 짐작하며 환호했고 거리 곳곳에서는 그녀를 상징하는 붉은 리본을 단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박시우는 사무실 창밖으로 내리는 첫눈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는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사연들이 소개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건 파일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의뢰인을 맞이할 준비를 했고 그의 눈빛은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먼 이국 땅의 어느 항구 도시에서는 낡은 가죽 재킷을 입은 동양인 여자가 허름한 바에 앉아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덩치 큰 외국인 남자가 다가와 시비를 걸고 있었다. 여자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술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자가 끈질기게 추근덕거리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여자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거구의 남자는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여자는 유유히 발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거리로 나온 제인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골목길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크와 합류하여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낡은 지프차에 올라탔다. 마크가 이번 의뢰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제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쉬운 길이었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차가 출발하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황야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제인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가슴 깊은 곳에 갈무리했다. 그녀는 이제 한재인이라는 이름도 H라는 코드네임도 아닌 그저 정의를 쫓는 하나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지프차는 끝없이 펼쳐진 도로 위를 달렸고 지평선 너머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져온 폭풍 뒤에 찾아온 진정한 여명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겠지만 그녀는 전설 속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누군가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곳이 있다면 그녀는 언제든지 다시 나타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악인들에게는 공포를 선사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녀가 선택한 운명이자 삶의 이유였다. 세상은 넓고 구해야 할 사람들은 많았기에 여왕의 안식은 잠시 미루어졌지만 그녀는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닿는 곳마다 희망의 싹이 트고 정의의 꽃이 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박시우가 있는 서울의 하늘과 그녀가 달리는 황야의 하늘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서막이었으며 가짜 신분으로 살았던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